공모주 투자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주식을 공모가에 사서 이제 상장 이후에 매도의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투자인데요. 일반 주식 투자와 다르게 공모주 투자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공모주 투자가 요새 많이 핫한데요. 그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일반 주식 투자와 달리 손실이 상당히 적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 잘못 투자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공모주 투자로는 아주 큰 손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모주를 샀을 때 손실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 손실이 제한되는 이유는 공모주라고 모두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되는 기업 대비 손실을 주는 기업의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약 한 10%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한 20%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80에서 90%의 기업들이 수익을 주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는 공모주 투자로는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공모주 10개 가운데 손실을 본 게 평균적으로 1개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고 나머지 뭐 이제 80-90%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드머니가 보통 커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드머니가 작은 저 같은 일반인들도 공모주 투자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공모주 투자를 단순히 수익만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드머니가 너무 작으면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 절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요. 그 상장 기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새로 기업이 상장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신 분들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자산가들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100대 1이라고 하면 100만 원 넣으신 분은 만 원의 주식을 받을 것이고 1억을 넣으신 분은 당연히 100만 원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투입된 자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도입된 균등 배정은 50% 정도의 물량은 청약금과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균등 배정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도 배정 주수가 작으면 결국 큰 수익은 못 올리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투입되는 자금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균등 배정이라 해도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등 배정으로도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에 한 주더라도 몇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자금 대비 효율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따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다 따상 기대감에 많이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따상에 사신 분들은 손해를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공모주 투자에서 큰 손실을 막으려면 상장 이전과 상장일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투자로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았던 투자는 공모주에 청약하신 분들이 아니라 상장 당일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고평가가 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공모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거기서 2배, 2.6배가 올라가는 동시호가 상한가나 따상을 기록한 주가는 당연히 장기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균등 배정 도입 관련해서도 도입 당시에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아이언님은 균등 배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찬성하진 않지만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모주 청약이 문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적은 시드머니를 가진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배울 수 있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약들이 몰리면서 증권사들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장 당일 매도가 불가능하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서버를 증설한다든가 올바른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을 이제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게 이제 중복 청약 제도랑도 상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복 청약 제도 아래에서는 청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크래프톤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활용하실 수 있는 증권 계좌는 다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준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말이죠. 각 증권사별로 주식수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수별로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주식수를 다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 청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된 이후의 제도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중복 청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면 일단 균등 배정은 모두 참여를 해서 최소 단위로 청약을 해서 균등 배정 주식수는 받고 비례 물량을 어디로 할까 고민하는 전략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증권사에 하나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 물량도 균등 배정 물량도 한 증권사에서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갖추신 다음에 마지막 날 눈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눈치 싸움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2일차 오후 4시 전에 경쟁률을 비교해서 들어가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546입이라든가 단주 배정 등을 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경쟁률을 보는 편입니다. 약간 오후 4시 직전에 혹시 뭐 서버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돌발 상황도 대처를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미리 청약을 하고 막판에 취소하고 청약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중복 청약이 이제 금지된 이후에도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하면 사실상 중복 청약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가족 명의가 많으신 분들은 유리하고 가족 명의가 없으신 분들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족 명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약간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됐을 때 초기에는 혼란이 너무 많아서 동호회 회비를 만든다던가 아이의 계좌를 개설한다던가 동일하게 금융위가 공모주 청약을 명의 이용하는 것은 선의의 사용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고 이건희 회장 문제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선의의 이용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법리적 검토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계좌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책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공모주 투자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상장을 5월 하반기 앞두고 있는데요. LG 화학에서 인적 분할 대신에 물적 분할을 선택하면서 또 LG 그룹은 자본을 새로 끌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LG 화학은 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전략과 또 LG 화학의 투자 전략 따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LG화학이 작년에만 거의 5배 상승을 보였는데요.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다 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지만 2차전지의 미래를 매우 좋게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LG화학이 그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배터리 사업본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를 하면 기존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선 알맹이만 쏙 빼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배터리 사업본부는 거의 적자거나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LG화학 자체의 매출과 순이익은 개선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자체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했던 기업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청약 규모가 크면 좋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약 역사를 보면 규모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장 큰 청약이었던 삼성생명이라든가 넷마블은 상장 당일 10% 정도? 저희가 항상 공모주 하면 기대하는 수익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데요. 그 정도 수익이 최대치인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모주 투자라는 게 반드시 사서 팔면은 이익을 본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공모가에 사서 제때 차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공모주 투자에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공모주 투자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하시면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각기 상장하는 기업들이 다 각자의 사업 영역이 있고 사업 영역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미래는 어떤지도 따져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요. 보통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예 평가를 안 하시거나 포트폴리오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공모주가 획일화된 조건으로 만족할 만한 공모주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 수요 예측 경쟁률이라던가 의무 보유 확약,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전략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모주를 몇 년 하시다 보면 의외의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후 공모가가 전체적으로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있고 경쟁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수요 경쟁률에 한해서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다른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기존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최근 공모주의 상장당일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상장당일 손해만 안 볼 수 있으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기관 투자자의 단순 경쟁률보다는 숨길 수 없는 왜 진실의 미간이라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처럼 의무 보유 확약이 좀 더 중요한 수치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름, 한 달, 3개월, 6개월을 팔지 않고서라도 보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요. 그 기간 안에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몇천 대 1이더라도 의무 보유 확약이 4%, 5% 이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실상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공모주를 배정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주 투자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외국인에 대한 명문화되지 않은 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기업 같고 대외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아예 전문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의무 보유 확약이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의무 보유 확약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을 80% 가까이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없이 주식을 배정받고 상장일부터 매도를 시작해서 매우 놀라울 만한 수익을 챙긴 사례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또 전체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공모주 투자를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어쩌다 보니 공모주 전문이 됐지만 사실 저는 공모주가 메인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약간 이벤트성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지만 단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지고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화랑이 이어지면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는 투자 방향을 좀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상장과 관련된 주식은 없는지, 상장하려는 회사보다 저평가된 회사는 없는지 투자의 범위를 넓혀가시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주식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수익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님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은 잃지 않는 투자 철학에 가깝다고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배당주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도 많이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모주 외에도 그럼 평소에 아이언님께서 하고 계신 그 개인적인 재테크 전략과 배당주라든지 이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 블로그와 유튜브 이름이 소유보다 경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경험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 투자도 상당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게 다양한 투자에서 손실도 보고 리스크도 많이 느끼면서 결국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배당주 같은 경우엔 변동성이 적고 배당으로 수익을 꾸준히 준다면 결국에는 차곡차곡 이익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잃지 않는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손실이 커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약간의 이득이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적고 고정적인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의 배당가 아주 작지만 상승되는 주가의 이익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략한 내용은 다 이 책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이언트TV 구독자님께서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님들한테 주시고 싶은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뭘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히 공모주에 관련된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청약 방법이나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있는 책보다는 주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바탕을 많이 담으려고 한 시도가 바로 이 책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상장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갖고 싶으시다면 제 책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전문가이신 아이언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